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윤창현 전국 언론 노동조합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예, 뭐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뭐 예상은 한 일인데 예. 참 막상 당하고 보니 그렇습니다. 네. 그죠? 뭐 사실 어찌 본다면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예. 일련의 흐름이. 예, 예. 그죠? 근데 역시 이제 그 체감은 좀 약간 체감 지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2016년 그 대대적인 촛불 시위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그 언론 개혁을 포함한 사회 개혁의 요구들이 대단히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적어도 이런 식의 역진, 과거로의 퇴행이 또 벌어지겠냐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예. 뭐 산산이 다 깨져 나가고 뭐 역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총칼 없는 쿠데타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현장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일단 좀 총평으로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이진숙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장 받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심경이라고 할까요? 평가 어떠십니까? 우리 노지민 기자는 어때요? 정말 숨김없이 투명하구나. 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어쨌든 방송통신 정책을 이렇게 관장을 하는 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감추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뭐 뒤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뭐 탄핵을 시도를 하더라도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까지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지켜보세요? 예, 뭐 덧붙일 말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넓은 차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어떤 대통령의 기조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류일임 씨의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임도 그렇고 뭐 아까 그 모두의 김종배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그 민영삼 씨의 어떤 코바코 사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 총선의 어떤 결과로 인하여 대통령의 기조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그런 상식적인 예측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진숙의 임명도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창현 위원장님 총평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채를 네. 거의 극우 탈레반 국가처럼 바꿔나가는데 정치적 목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뭐 어느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산 전체주의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인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인식들을 바탕으로 총선 이후에 방송 장악 과정에서 극우적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예. 사회의 공론장 자체를 극우 중심으로 재편해서 사실은 이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님은 청문회에 또 직접 출석도 하셨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겪으셨잖아요. 예. 요즘은 청문회가 아니라 빵문회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워낙 그 법카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뭐 대중적인 관심은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옆에 뭐 참고인 증인으로 여러 분 나와 계셨잖아요. 네. 과거에 뭐 저 MBC 경영진부터 해서 그때 한 자리씩 하셨던 분들 뭐 쫙 와서 언론 노조 공격에 혈안이 돼 있는 그 상황을 목도를 했는데 되게 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예.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저거 이미 언론계에서는 사실상 폐기 처리된 인물들인데 네. 그거 다시 뭐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저거 쉽지 않은 분들을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걸 보고 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자괴감, 당혹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청문회 얘기는 저희도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 않고 네. 그 KBS 이사 그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 내역도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탔는데
면면이 정말 뭐라고 표현 화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면면들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근데 그 대중들은 근데 잘 모르실 것 모르시죠. 같고, 예. 그러니까 언론계 현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또 세대로 구분해서 봤을 때는 또 요즘 어떤 이른바 젊은 기자들, MZ 세대 기자들도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리는 좀 있고요. 다만 뭐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다 귀환이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논평하는 것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네. 예. 아무튼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저는 박문진 그 6명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허익범, 네. 드루킹 특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원을 했고 이사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유력한 분석이 이거더라고요. 박문진 이사장. 후보 아니냐.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요 설이 좀 유력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뭐 저라고 뭐 특별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뭐 면면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특검 지낸 분이 박문진 이사로 지원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 관련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죠. 사실은. 뭐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서 과거에 그 고영주 씨 생각나더라고요. 박문진 이사장 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 전문성은 하나도 없고 네. 그 대통령에 의해서 내리 꽂아진 인사들인데 그분들이 실제 공영방송 내부를 어떻게 망쳤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시간이 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몇몇만 보면. 근데 지금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선임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즉 검증 과정이 전혀 뭐가 나온 게 없죠.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 공모를 해서 서류를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가장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확인해야 될 게 결격 사유들에 해당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뭐 공직 선출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야 된다거나 그리고 또 정당에 가입되지 말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사유들이 법적으로 명시된 게 있는데 이런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번에 이사 임명을 한 분들은 당일 오전에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5시에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했고 뭐 사실상 시간을 보면은 거의 1시간 안에 후보들을 다 평가를 해서 선임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시간인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실무적 검증은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실무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작업이 다 진행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실제로 이제 정당 가입 여부 확인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면접을 안 했잖아요. 이게 2021년 이후부터는 아마 그때부터는 면접을 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 그런 절차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5명으로 운영돼야 될 방통위에 대통령이 추천한 2명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아마 그 박문진 그 이사 공모에 지원하셨다가 탈락하신 세 분이 지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신 것 같아요. 오늘 보도 그렇게 나왔죠. 그 보셨을 텐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박문진이 9명이고 이사진이 그 KBS가 11명이에요. 그중에 KBS는 7명을 새로 뽑고 4명을 놔뒀어요. 박문진은 6명만 새로 뽑고 3명을 또 놔뒀어요. 근데 법에 현재 방송법에 뭐 야권이 3명, 여권이 뭐 6명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추천한 2명이서 7명을 뽑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잘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이게 위법 소지가 다분해요. 이 부분이. 이게 나중에 이게 실제로 다툼에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뭐 말씀하셨는데 83명이거든요. 지원한 사람이. 근데 1인당 그 심사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분도 심사를 안 한 거예요. 거의 한 40초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되는 거냐에 대한 뭐
비판은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탄핵당하기 전에 소기의 어떤 미션을 빨리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에 그냥 후다닥 처리를 한 것이고 원칙대로 한다면 이 수십 명의 이사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설령 2인 체제가 기형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형식적 절차는 밟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조차도 지금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처분 신청 이미 이제 제기가 됐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진단을 하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그러니까 그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 지난해에 박문진 그 이사 교체 시도를 강행할 때 법원이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임기가 남은 이사들이 가처분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새로 공모에 지원한 분들이 이 이사 선임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낸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사안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제가 저도 보기에는. 그 여쭤본 게 뭐냐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핵심적인 부분은 당사자. 그러니까 일단 이해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선임되지 않았던 후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결국 쟁점은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 과정에서 보면 저희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하나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실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과정 때문에 심대한 손해를 봤느냐, 이익 침해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이진숙 위원장이랑 김태규 부위원장이 당일에 둘이 회의 열어서 한 것 중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권도 있었거든요. 이제 박문진 이사 일부 분들이 지원자 중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로서 인정이 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평가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걸 본인이 들어가서 단 2명 중에서 1명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걸 각하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사자가 이번에 지원자 중에서 그 당사자 한 분이 가처분 신청을 한 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여기서 뭐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쭉 내달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사진이 8월 13일부터 여권 그러니까 친윤석열 이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KBS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그러면 MBC 같은 이제 사정 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시도하겠죠.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요, 뭐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속도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이진숙 위원장도. 그러면 지금 그 박문진을 기준으로 하면 3명은 지금 비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리는 나중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야권 추천 그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서 임명장을 주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3명을 선임한다. 이렇게 지금 논리는 그렇게 지금 펴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문진과 KBS 이사 공모 절차를 이미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워놓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미 임기가 지난 야권 이사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권에서 이사 추천을 새로 하면 방통위는 공모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또 박문진 이사는 9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8월 12일이 되면 9명 모두 다 지금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명은 비어있으니까 임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그 3명이 누가 기준이 뭐가 되는데 어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뭘 기준으로 야권을 가르느냐는 거예요. 이게 법적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5인 체제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대통령 추천 2명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이른바 그 이사진을 친정부 이사회로 재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과정 자체의 위법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 연임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지원을 안 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임기를 꽉 채웠는데 지원도
꽉 채웠는데 다시 이제 재선임이 되신 분도 있고 이 기준이 되게 명확치 않은데 어떤 분들 이제 대체할 건지 탁 집었어요. 이사들 일부를 집어가지고 어떤 이사의 몫으로 누구를 한다. 네. 근데 이 기준이 진짜 모호하거든요. 모호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예. 네. 뭐 예상대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일찌감치 이재석 기자가 네. 예측한 바가 있어요. 결국 관건은 법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아니 뭐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뭐 누구나. 그러니까, 예. 네. 결국은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다. 일단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근데 될 그 것 같고. 사장 관련해서 이제 해임의 시도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지금 MBC가 엊그저께 나온 기사를 보니까 계속 흑자고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지금 신뢰도나 영향력이 MBC가 수위를 달리고 있고 지표상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선방위와 그 방심위의 MBC를 상대로 한 그 집중적인 제재, 네. 무더기 제재가 지금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MBC가 가처분 신청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계획은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선방위와 방심위를 통해서 무더기 제재를 MBC에 내리고 그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는 것을 토대로 아마 사장 해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서사를 구성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명분과 이유로 지금 현 사장을 해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주목이 돼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서 제가 그럼 돌발 질문 하나. 그럼 사장 해임의 명분으로 법화를 들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죠? 네, 지금까지 설마 네. 법화는 들고 나올 저거는 양심상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분들 양심 없는 거 아시지 근데 않습니까? 뭐 사용의 질적인 면을 따져볼 수도 있죠. 저 이진숙 그 후보자 당시 청문회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MBC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법화도 질을 따지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지금 노지민 기자 얘기하셨는데 청문회 때 좀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저는 그게 이준석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네. 그 MBC 내 여러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언론노조 MBC 본부장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밀착돼 있는 그 제3노조 대표자를 동시에 불러서 현재 MBC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흑자, 그러니까 지상파 중 유일하게 흑자입니다. 지금 MBC가. 그리고 뭐 보도 영향력 신뢰도 뭐 등등등등 컨텐츠 성적이죠.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었고 거기서 그 특별한 지금 현재 경영진에 대해서 특별한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게 청문회장에서 사실은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임의 사유를 만들어내겠다고 그 제3노조가 하는 그 대표자가 나와서 한 얘기가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흑자의 질은 뭘 기준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 이게 뭐 드라마 제작 축소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뭐 이루어진 흑자라든가 매출을 늘려서 그쵸. 흑자했느냐 아니면 비용을 줄여서 뭐 그게 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흑자 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평가야 뭐 구성원들이 달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법원이 봤을 때는 예, 이게 표면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신뢰도 영향력도 1등이고 이렇게 되는데 제재도 지금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데 무슨 사유로 그 해임을 할 것이냐 거기에 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 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만들어낼 가처분이 2단계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게 그러니까 가처분이 이미 들어간 게 1단계고 만약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새 방문진이 구성이 돼서 사장이 해임에 들어간다면 또 사장이 또 가처분 될 거 아니에요. 사장이 당사자니까. 그럼 예. 2단계 이제 그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법화 부분은 저도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현 MBC 사장이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닌 이상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쓰면 나중에 이게 또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지켜보면서 이거저거 뭐 거창한 논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KBS 뭐 이사장부터 뭐 이사 쫓아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했던 수단이 법화 사용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화 사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얘기 여쭤보려 제가 좀 약간 바보 같은 거죠. 아니 근데 뭐 진행자도 뭐 그걸 정말로 몰라서 질문하시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아니 문제를 드러내고 아무래도 최소한의 좀 일관성은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의무 아닙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을 받을 분이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포인트가 이준숙 위원장 아마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자진 사퇴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도 뭐 받아들일 뜻이 있다,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미션 말고는 다른 어떤 방송통신 관련한 정책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뒷전이고 네.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이사 선임 말고는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이진숙의 미션은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한 순간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을 받아들여도 직무가 정지가 돼도 네. 우린 손해 볼 거 없다라는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 우리는 찬성 못한다라고 네.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못한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헌재 가도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주장을 개혁신당은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 예. 그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방송법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거부권 정치로 스크럼을 짜고 있고 네. 그 의회 권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부적합성,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니 이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정치적 응징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다만 헌재에 가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개혁신당 같은 판단도 있는 거죠. 예. 뭐 그 부분은. 네. 근데 만약에 헌재가 그 탄핵소추안 받아서 그 심판을 했는데 기각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면 거봐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내달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미 내달릴 만큼 내달렸기 때문에 뭐 더 더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민영화 MBC 민영화 해버리고 뭐 더 막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민영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실제로 가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이진숙 씨의 성정으로 볼 때 저는 사고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정수장학회 네. 그 사임했다는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 김삼천 이사장이 사임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별도인데 너무 지금 오버센스에서 지금 연결을 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실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MBC 지분 30% 매각. 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2010년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에 나와요. 네. 그 30%를 사들인 다음에 그거를 MBC 70% 박문진 지분하고 섞어서 뭐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현재 박문진법에 보면 민영화와 관련해서 무슨 뭐 별도의 의결 규정이 따로 있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진이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MBC 지분 얼마를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의결을 해버리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아 방송법 이런 거 손 안 대고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예. 방송법상에는 현재 이게 민영화되는 거잖아요. 예. 지상파 민영 방송에 대한 지분 제한은 전체 지분의 4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문진 지분이 70%고 그 정수장학회 지분이 30%면 이 지분 중에 일부만 파는 거예요. 39%, 뭐 40% 제한선이 39.9% 이렇게 팔면 거기가 최대 주주가 돼버리잖아요. 네. 나머지는 그 2대 3대 주주가 되는 거고. 예. 그런 방식으로 민영화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김장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다가 이거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혹시 기업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보수 언론의 뭐 일부 사람들을 만나서도 우리 이렇게 갈 거니까 도와달라 예.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여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 같으면 이진숙 탄핵 안 하고 계속 링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버리면 이진숙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6개월 동안 링에서 사라지는데. 아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과연 그게 실효적이냐, 탄핵의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오히려 링에 올려놓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예. 왜냐하면 이진숙의 미션이 끝났잖아요. 지금 예.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이. 그러면 탄핵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뭔지가 좀 불투명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다고 보면 링 위에 올려놓고 법카 문제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고발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뒤로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가 의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국회에 출석할 의무도 없는 의무도 거죠. 없어요. 6개월 동안 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렇네요. 오히려 지금 이 드러난 숱한 문제를 6개월 동안 잠재우는 게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알려내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네. 뭐 이미 그 원내 제1당이 뭐 안을 발의한 거고 네. 뭐 야6당이 그래서 처리를 하겠다니까 저희 입장에선 뭐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사법적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카 유용 문제가 이제 고발은 이루어졌지만, 근데 그거에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손에 들어가면 주물럭주물럭해서 뭐 속도 빨리 안 하겠죠. 속도 빨리 낸다는 보장은 네네.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위원장님의 견해인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위원장께서도 윤창희 위원장께서도 그 또 정치권의 기성 정치권의 어떤 논리나 고민은 또 그거 별도로 또 인정을 하시는 거니까 네. 민주당의 또 아까 얘기하신 그 응징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네. 그거는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되 응징적 어떤 절차로서 탄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통위를 그냥 올스톱 시켜야 되겠다. 네. 일단은 물론 이미 단기 미션을 수행하긴 했으나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방통위는 일단은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지시키고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도 했을 수는 있고요. 네. 노주민 사실 기자. 이게 둘 다 맞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직무를 하면서 뭔가 쌓이느냐 쌓이지 않고 일단은 멈추느냐 요 차이인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여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을 야권이 할 때 하는 얘기가 네. 자진 사퇴하는 것 관련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업무 공백이 생겨도 괜찮다는 건지 오히려 이걸 그쪽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과제에서 네. 그러니까 방송 장악이라는 미션이 제일 과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에 아까 이재석 기자 말씀하셨지만 방통위의 나머지 통신 관련 정책 포함해서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지금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위원장님께 따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네네. 저희가 본방에서 민영삼 씨가 지금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된 네네. 거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냥 그것을 그냥 단순한 그 전리품 나눠주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힌 다음에 또 광고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에 예. 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잠시 했던 김효재 씨가 네네. KBS 수신료 문제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나중에 들어다 보니까 뭐 가짜뉴스 뭐 포함해가지고 뭐 이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이 이 주관하는 정부 광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뭐 조선일보에 몰아주기를 하고 정부 비판적인 언론들은 뭐 광고 안 주고 하는 방식으로. 근데 코바코라는 데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단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저 MBC에 광고 낼래요라고 했는데 코바코에서 민영삼 체제의 코바코에서 그 MBC 불공정 방송이니까 거기 광고하지 마시고 다른 데 광고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는. 예.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왜냐하면 MBC 광고만 파는 게 아니라 현재는 결합 판매 형식을 통해서 MBC가 다른 중소방송이나 특수방송들 광고를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결합 판매 MBC 광고를 탄압하면 네. 다른 언론사 광고까지 같이 엮여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력으로 보거나 뭐를 보거나. 정치 낭인이죠. 극우 정치 낭인입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아까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주 너무 투명합니다. 하나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궁금한 게 TBS 문제가 있었고 또 KBS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싸움과는 별도로
시민들이 결합을 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힘을 대줬는가의 문제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이 자리에서 몇 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MBC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연 호응하고 같이 그 합류해서 싸워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거는 MBC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데 위원장으로서 뭐 현장도 많이 누비시고 하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당위 말고 전망으로 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건 저희가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이 언론계 방송계를 둘러싼 혼란이 그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네. 구적 작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가에 음흠.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의 언론인들은 왜 많이 싸우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미션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벌어졌던 이 언론농단을 정리하고 네. 이것들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을 안 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구조와 통로가 다 남아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구조와 통로로 다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 언론인들은 야, 우리가 그렇게 파업을 하고 싸웠는데 또 이 꼴을 봐야 돼? 라는 자괴감과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벌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싸우고 있어요. 크건 작건 다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다만 미디어 수용자들, 소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10여 년 전에 우리가 막 총파업을 하고 이럴 시기하고 지금 하고 일단 정보 유통의 과정에서 네. 어디에 더 의존을 하고 있느냐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그냥 다른 거 선택하면 된다라는 네. 그런 인식들도 많아진 것 같고 또 동시에 하지만 또 최근 이제 총선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이 권력 비판 기능, 권력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인지하게 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MBC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과의 접점을 어떤 형태로든 늘려가고 네. 또 현장 언론인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싸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좀 거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장기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그 소통의 거점이라고 할까요? 그 뭐 싸움의 거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거점이란 게 예를 들어서 2012년 그 KBS, MBC 전부 다 이제 파업을 할 때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라 팟캐스트 시대였는데 이제 노조 중심으로 팟캐스트 만들어서 이제 많은 시민들도 함께 예를 들어서 그런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유튜브 채널로 해서 예, 잘리시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그냥 쭉 간다. 그러면 시선 집중이 숙청 1순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왜 미소를 띠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지금? 아니 저분들 내 구조가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네. 사실은 웃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뭐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는 지금 MBC 내에 이렇게 눈에 가시 같았던 프로그램들 다 정리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고. 네. 지금 KBS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8.15 때 이승만 다큐 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내부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KBS, MBC, YTN, TBS까지 거기 이제 뭐 극우 성향의 진행자들이 막 내리꽂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극우 이념 전쟁의 도구로서 네. 뭐 사회 공론장을 접수하고 망치는 과정이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왜 웃어요? 이게 1등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1순위 되는 게? 네. 뭐 1순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순이 그동안에 있었던 패턴을 보면 네. 누군가가 이제 사람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바뀌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같이 잘리는 거 아시죠? 뭐 모르죠. 고정 출연자라서 같이 잘리는 거.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저는 전망 부분은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나 어떤 이사 지금 선임 단계에서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지금 목적하고 있는 그 MBC 사장의 교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때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결국엔 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난해 어떤 권태선 이사장의 사례라든가 또 최근에 그 무더기 징계가 다 뒤집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역학관계 총선 이후에서의 어떤 역학관계를 봤을 때 사장의 힘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보긴 봐야 된다. 판사도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뭐 법원에서 구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시선 집중의 MC는 뭐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왜 웃으면서? 저도 물론 떠나겠고 그거고요. 하나 그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언론 비평 코너기도 하니까 저는 언론 보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 전체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또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에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예. 저는 이번에 그런 어떤 이진숙 사태나 류일임 사태나 지금 MBC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기성 매체들이 보도하는 방식이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뭐냐면 잠깐만 언급드리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KBS 기자들 사이에서 자주 섞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공방신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공방신기? 예. 뭐예요? 그게? 동방신기라는 그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이 과거에. 그 동방신기라는 표현을 패러디해서 공방신기라는 표현을 자주 섞인 표현으로 썼었는데 네. 우리 뉴스가 너무나 표피적인 여야 공방, 표피적인 진보 보수의 공방만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뤄주고 뾰족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파고드는 뉴스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 또 공방신기했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언론민주주의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하는 과정은 예. 대부분이 공방신기입니다. 그냥 여는 이렇게 말했고 야는 이렇게 말했고 야는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진숙 씨는 이렇게 뭐 대응을 했고 네. 이런 식의 표피적인 공방만을 전달해주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예, 외국의 어떤 언론이 가령 우리가 상찬하는 뭐 BBC든 뭐 뉴욕타임스든 그런 언론들이 과연 본인들의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그런 식으로 공방신기처럼 보도를 할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댓글 소개 좀 김창면님 댓글 좀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창면님이 이런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논란을 가지고 토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게 딱 제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실 뭐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갖고 분석하고 뭐하고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 이거는 다 드러난 부분이고 네. 결국은 분석을 하든 뭐든 진단하는 것은 앞이 안 보일 때 하는 행위고 근데 이건 앞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 행동만 하는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참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선 집중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된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냥 성실하게 최선 다하고 그때 가서 맞닥뜨리면 그때 그냥 머리 들이밀고 뭐 하면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체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진숙 님이 실업자들 되시면 유튜버나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봐줄게요.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지금 격려사입니까? 악담입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낮아지고
일반 국민들이랑 접점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럼 이럴 때 국민들이 뭘 알고 지지를 해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알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지명됐다 뭐 이런 말들을 보면 참 녹록지 않은 현실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면서도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안에서 바깥으로 터져나오지 않으면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세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